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2차 시로 율령과 유교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령의 말뜻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율은 법률 율자로서 형법, 즉 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는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형법은 태, 장, 도, 유, 사라고 했는데요. 태는 작은 매로 때리는 것, 장은 곤장 등 큰 매로 때리는 것, 도는 감옥에 가두는 것, 유는 멀리 귀양 보내는 것, 사는 사형을 의미합니다. 한편 영은 행정법으로서 국가의 조직이나 통치 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봐야 할 삼성육부제나 과거제, 조용조 등의 세금 제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래 율령은 진나라의 법가 제도에서 출발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진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너무 엄격하게 율령을 집행하다 보니 얼마 못 가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뒤를 이어서 건국한 한나라는 이러한 율령체제를 좀 더 백성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율령체제에다가 유교윤리를 가미하게 됩니다. 보통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나 웃 어른에 대한 효였습니다. 한무제는 이러한 유교윤리를 국가에도 적용해서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임금에 대한 공경, 충사상으로 확장합니다. 한무제의 이러한 방식은 성공을 거두어서 동아시아의 율령체제는 이후 기본적으로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구축되게 됩니다. 한편 통일제국 한나라 때부터 9년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통치체제가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율령을 시행할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무제는 유교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하였고 오경 박사를 두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는 고구려 백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지방에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구품 중정제가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방에 파견된 중정관이 지방의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중앙에다 추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중정관의 주관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이들 중정관과 결탁한 지방의 명망 있는 호족의 자제들만 관직에 등용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진남북조를 거쳐서 통일제국 수나라 때부터는 관료 선발 방식의 변화를 주어서 과거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학문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것으로 평민부터 모두 과거 응시가 가능해서 지방에 숨어있는 인재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시험인 2부의 경우에는 역시 출신, 학연, 신분에 따라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나라 때부터는 율령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판인 격이 추가되었고 세부 시행 규칙은 식도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령이라고 하면 그냥 율령이라고 하지 않고 율령 격식이라고 하는데 이 체제가 수당 때 완성된 것입니다. 당나라 때는 통치제도로 삼성육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이야기하는데 중서성에서 정책이나 안건을 올리면 문하성에서 이를 심의해서 결정하고 상서성에서 이를 집행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당나라의 이러한 삼성육부제는 이후 일본, 발해 등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나라는 농민들에 대한 통치 제도로는 부병제와 균전제, 조용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농민들에게 일정한 양의 땅을 주는 제도를 균전제라 하는데 이는 북이 효문제 때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농민들은 두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우선 부병제, 이것은 병력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용조, 이것은 세금 제도를 의미하는데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 제공, 그리고 조는 특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는 대가로 군역과 조용조 세금의 의무를 부과한 셈입니다. 한편 당나라의 형법체계는 유교적 윤리가 바탕이 된 가운데 신분제적 차별 요소가 강했습니다. 즉 귀족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약했지만 노비나 평민이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처벌의 강도가 훨씬 강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에도 차별이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분제적 한계가 명확한 율령체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나라의 이러한 율령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선 통일신라의 경우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의 복색과 관제를 적극 수용하였고 전국을 구주 5서경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해서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유교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시험인 독서 3분과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발해의 경우에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도입했는데 운용과 조직은 당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발해의 경우에는 육부가 유교적 윤리 사상에 따라 충, 인, 의, 지, 예, 신 등의 이름으로 구성된 부서였고 전체적인 국가 운영이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율령체계는 동아시아사 시험에 있어서 단골 문제이니 꼭 빼놓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관 팔성제라 해서 태정관, 신기관을 두었는데 신기관은 제사를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이는 당나라에 없는 것으로 그만큼 일본은 종교적인 제사기관을 중요시 여겼다는 뜻입니다. 태정관은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였고 그 아래에는 8개의 부서가 설치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감찰기관으로 탄정들을 두고 농민들에게 매매가 금지된 구분전을 지급하고 세금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율령체제는 당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율령체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율령체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본적인 조직체계와 통치체계로서 오랫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히 있었습니다. 첫째로 방금 봤듯이 신분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또한 국가의 통치력이 강할 때는 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통치력이 약해지면 귀족의 반발이나 개인 사유지 확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 한번 고정된 제도를 큰 변화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변화하는 사회 모습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령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리 포인트는 율령체제의 수립 과정과 내용을 잘 살펴두시고요. 동아시아 각국의 율령체제의 특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꼭 빼놓지 말고 공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